더 균형있게 더 공정하게 스픽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용식이고요. 오늘 브리핑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전기환 평론가, 그리고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긴말 필요 없이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일면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매일신문에서 일단 일면을 따왔습니다. 매일신문 2면에 나와 있는 사진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만나보고 계신데, 화물연대 총파업, 저희 앞서서 주요 뉴스에서도 만나보셨습니다만 화물연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또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0시부터니까 이미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각종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기사 만나보실까요? 과적 과속 운행 막는 화물 노동자 생계 유지 위한 최소 장치다. 즉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0년에 도입된 안전 운임제, 이 내용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김영기 대표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 운임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핵심은 화물 운송 종사자분들의 안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남는 게 더 적어지니까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다녀야 하니까 과적, 과속, 과로의 주요 원인, 즉 안전의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적정한 운임,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맡기는 화주는 운수사업자나 화물기사에게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적용되는 차종과 품목은 특수 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됐고, 화물차 41만 대 가운데 2만 6천여 대 정도가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적정 임금 보장을 해줘야지 과로나 과적 그리고 과속을 막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다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이제 운임비를 결정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화주나 운수사업자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과로, 과적, 과속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로서는 노동계와의 어떤 전면전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시험대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송문희 교수께서 어떻게 이 해법을 좀 풀어야 된다고 제시해 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화물 기사님들이 과적, 과로, 과속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피해는 이분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전 운임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끝나니까 올해 말까지는 끝나버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한 번만 그냥 협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초조하니까 먼저 우리 좀 힘을 보여주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먼저 시위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국토부와 협의를 한 단계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시위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 또 국토교통부 모두 정책적인 어떤 해결 노력보다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강대강 대치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무더기로 형사처벌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일단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는 대화를 하겠죠.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 때문에 노사 갈등 또는 지금 이제 그 개인적 이해관계가 물려 있는 집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해갈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이 문제를 피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사회적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첫 시험대에 올랐고, 또 이 내용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공공요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화물차 운송 비용이라는 것이 또 공공요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실제로 과적이나 과속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회적 협의 모델을 통해서 일종의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자유경쟁 또는 시장
좀 질서에서 맞느냐 이제 이런 것들로 또 봐야 되고 좀 전에 이제 우리 김현기 앵커 설명하셨지만 또 대상도 20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화물차주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소형 또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자영업을 하시거나 단순 그 배달에 이제 종사하시는 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화는 해야 한다. 그러나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동의 또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 정부나 이번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저는 엄정 대응이라는 얘기가 형사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 기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되면서 유가 올라가고 곡물 가격 오르기 때문에 유가 부분에서 이분들은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제가 폐지되기 전에 사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어떤 여기에 맞춰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한편에서는 정부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별도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죠. 예. 네. 비상수송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비조합원들의 참여가 늘면서 이게 장기화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기현 대표.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일단 각자 주장만 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해법을 가지고 나와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를 단단히 길을 들이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한편 윤석열 정부가 법만 내세워가지고 불법에 엄정 대처하겠다.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 문제가 일단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또 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실제로 운송 담당자 또는 기사분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고통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택일의 하나의 답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느냐 이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의해서 이런 사안들이 우리 사회적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6월 10일에 취임 한 달을 맞이합니다. 한 달 전에 아무튼 노동 현안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총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얘기를 저희가 오늘의 일면으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말씀 나왔으니까 취임 한 달 어떻게 평가를 해볼지 서울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좀 만나볼까요?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에 대한 평가를 서울신문 5면과 6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에 대한 성과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국회 관계에 대한 평가 또 한미 밀착 강화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대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 바로 이어서 서울신문 6면입니다. 3고 즉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어떻게 민생 안정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상경제 대응 효과 그리고 인사 철학은 어떠했는가 이제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얘기고요. 김건희 여사의 내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 송문희 교수께 취임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취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평가한다는 게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방송 때마다 청와대 돌려주겠다 하면서 집무실 이전 때문에 한 달 이상 계속 국민들이 소란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그렇게 이런 문제를 중심에 놨나 이렇게 네. 좀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청와대 이제 구경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구경 갔다 오신 분들이 기분이 좋아하세요 의외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집무실 논란에 대해서는 좀 일단락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밀어붙이기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조금 누그러뜨려진 것 같은데 예. 지금 또 하나의 뇌관이 이제 집무실을 용산으로 가다 보니까 또 그 옆에 미군 대체 부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연달아 계속 이렇게 전진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미 동맹, 한미 관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갔잖아요. 네. 지금 외교적인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첩적이고 심각한데 한미 동맹 문제에 있어갖고 윤 정부가 참 당선인 시절에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이렇게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에 대해서 약간 강경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조금 저는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막상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약간의 숨을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은 한미가 밀착은 하지만 너무 밀착하지 않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도 관리하고 일본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균형 잡힌 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 조금 다행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평가할 부분 평가를 해주셨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조금 짚어주셨어요. 정계한 평론가는 어떻게 총평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감성적으로 보면 뭐 분위기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성적으로 보면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자축할 일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당사자는 절대평가에 좀 익숙해야 하고요. 또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조금 전에 송 교수가 말씀하셨던 대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같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이제 선택이다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공공운수연대 파업 문제나 또는 남북 문제, 또 대중국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놓고 보면 뭐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어제 현충일 이제 추념사에서 뭐 공산 세력이라는 뭐 단어를 선택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대강 대응을 하겠다. 그 미사일 대응 뭐 이런 거. 뭐 시원한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계속 시원하게 하면 북한이 저렇게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대강의 방식으로 또 역공을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그 마지막에는 혹시라도 국민들이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 무력 충돌까지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는 원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무조건 그들이 하는 행위만큼 똑같은 되갚음을 통해서 이제 그 강력한 대응의 방식만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 시원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익이고 국가의 안전이라고 보면 한미동맹의 튼튼한 기틀 위에서 움직이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풀어나가려는 그런 또 마음도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종합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한 달 동안 국민 기분 좋게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다른 평가를 약간 다르게.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행사 때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이 얘기했을 때 약간 보훈을 강조했습니다. 예, 참 약간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복 입은 사람이라 하면 뭐 군인일 수도 있고 소방관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헌신에 대한 감사함이 사실 많이 잊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지금 북한하고 관계에서 그동안 문 정부 하에서 국민들이 어떤 조금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물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건 매우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가 선 넘지 말라 그러잖아요. 국가 간에도 북한과 남한 간의 관계에서도 북한이 선을 넘었을 때는 이거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한번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도 뭔가 단호한 메시지와 행동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듯한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이건 뭐야 우리가 북한한테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비판의식이 있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 한 대 치면 나 한 대 치겠다 이건데 물론 너 한 대 치고 나 한 대 치면 제가 두 대 치고 내가 두 대 치면 점점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정말 무력 충돌까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정한 선에서 상대방이 도발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뭔가 태세를 보여주는 거는 또한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어제 8발 쐈죠. 새벽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북한의 도발 문제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고
맞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 되지만 어쨌든 두 분 말씀 중에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거나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6월 10일이 이제 취임 한 달인데 서울신문에서는 조금 일찍 기사를 냈습니다. 윤 정부 취임 한 달에 대한 평가 댓글 위주로 한번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한 달 됐기 때문에 네. 뭐 시민들이 정치 평론가가 아니고 미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댓글로 내리지는 않겠지만 네네. 이슈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 댓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생산자의 세금을 깎아줘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요 정책에 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면 가격을 유지해서 세금만큼 이익을 늘리지 가격을 내리겠느냐 소비자가를 중국에 내리겠느냐 이제 네, 걱정이죠.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고요. 또 시장 친화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된 표현이다. 시장에 공급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대기업 공급자를 위한 친대기업 정책이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노동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노정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지켜보자.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또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최근 이슈, 좀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서 뭐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고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 그런 반응들, 두 가지 반응들이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문제를 짚어보죠. 윤 대통령 이에는 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엔 그 북한의 도발 문제를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라고 하죠. 8발 도발에 우리는 지대지 미사일 8발로 대응했다. 대구신문 2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다양한 목표를 상정해 사격했다라는 이제 우리 정부의 말인데 다음 신문 만나보실까요? 한국일보도 마찬가지로 8발엔 8발이다. 공조 강화한 한미가 미사일 쏜 만큼 북한이 미사일 쏜 만큼 되갚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계시고요. 노란색 내목을 보시면 세부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윤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 것이다. 연합훈련 규모 확대 카드 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기사까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3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공산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는 이런 표현을 쓴 게 아주 오래됐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나오지 않았던 표현인데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6.25에 대해서. 북한의 핵실험 7차 실험 징후가 생기고 그리고 미사일 도발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를 서울신문에서 해주고 있고요. 세계일보 2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보훈을 강조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 강화를 천명했다.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흥미로운 내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3면으로 넘어가시죠. 보훈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내각 국무위원 20명 중에 조기 개항을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제 직접 그 국무위원들 자택 근처에 가서 한국일보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20명 중에 8명이 미개항이고요. 4명은 개항이 이제 그 구조상 어려운 경우에 자택 내부에 했다고 하고 2명은 또 취재를 해봤는데 취재 후에 개항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8명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입니다. 송 교수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현충일이었잖아요. 태극기 다셨나요? 저희는 달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전 대표님 다셨나요? 아니 아파트에서 한꺼번에 다 이제 답니다. 아, 저희들은. 또 그러신가요? 예, 저는 경비실에서 현관문에. 모든 이제 그 라인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달고 저희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 아파트 앞에 다 개별로 이렇게 달았었잖아요. 바깥에 베란다 쪽으로. 저 옷에 베란다 쪽에 달았는데 그 왜 달았냐?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에게 이제 한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달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는지 안 다는지 기자님들이 이렇게 봐서 일일이 다 취재를 하니까.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뭐 태극기 안 달아도 나의 애국심은 내 마음속에 태극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현충원에 한번 가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충원 가면 그냥 일반인들이 가도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정말 지금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정착되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기 개항하는 게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정기환 평론가는 어떻게 이 기사 보시겠어요? 뭐 저는 좀 웃었습니다. 웃으셨어요? 제가 그냥 뭐 거꾸로 질문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현충일 날 본인 집 앞에 실제 본인이 스스로 국기를 달았는지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968년도에 만들어놨던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해서 예.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 중요하고 그 애국심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만 네. 그 애국심이라는 것이 국기를 개항하는 것으로 평가될 만큼 그렇게 우리 사회 또는 내 개인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의문이 있고요. 예. 물론 안 다시는 것보다 다는 게 훨씬 낫지만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애국심이 없다거나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또 제복 입은 영웅들이 국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복 입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하는 국민들이 또 있습니까? 그 사람들 똑같이 존경해야 되죠. 소홀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복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제복 입지 않은 사람이 조금 섭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런 이분법적인 분리, 사고, 또 공산 세력이라는 것이 당연히 공산 세력이 김일성이 주도해서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모르는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표현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 세력이 침략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 용어를 쓰지 않고 북한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강대강으로 가야 될 때는 동일하게 8발을 쐈으면 8발 쏘는 거 보여줘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국가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부라는 것은 대화의 채널은 비밀리에 확보하고 있느냐. 예. 북한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느냐. 미국과 공조체제를 강조해 가지만 중국과 따로 손을 잡고 북한의 동향과 또 저런 무력 도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라인은 가동하고 있고 그것이 외교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는 정부의 국군 통수권자, 정부의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야 한다.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예. 그렇게 했으리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표현만으로 보면 그런 것 없이 일단 국민들의 감정 또는 좀 안심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일단 던지고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좀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네. 지금 강대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례의 원칙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8발 쏘면 우리도 8발 쏘겠다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대화 한편에서는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와야 되고 한편에서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북한에게 그냥 북한이 선을 넘었을 때도 계속 끌려간다는 식으로 가다 보면 사실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별 요인이 없거든요. 네. 어차피 북한은 항상 한국 정부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만 한국은 우리를 도울 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협상의 역할에서.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아마 조만간 7차 핵실험 하겠다라는 이런 징후가 막 보인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런 핵 문제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될 텐데 협상의 바탕에 우리가 굉장히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고 있어 라는 거 보여주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협상을 위한 방법일 수 있다. 또 하나 중국 얘기 잠깐 하시는데 중국이 좀 얄미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뭐 ICBM 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말을 못해요. 말리지도 못해요. 네. 그러면서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어용으로 어떤 대응 사격을 했을 때 이런 훈련을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제3자처럼 얘기해요. 북한, 남한 다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오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기환 평론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짧게요. 웬만하면 제가 받아들이고 가겠는데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준비를 하고 계시길래. 예,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하면 대응 사격했고요. 예. 엄중한 경고했고 유엔 제재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북한에 이런 그 장난 같은 도발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래서 비례 원칙에서 대응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있느냐고 묻습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북한과 채널이 있고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의 강대강 대응을 통해서 도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의 전략으로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밝혀주시면 제 같은 사람은 더 안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발엔 8발 더불어서 보훈을 강조한 윤 정부 내각의 현충일 조기 개항 성적까지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김영기 대표가 댓글들 좀 살펴보셨을 텐데 네. 뭐 제가 조간신문도 오늘 다 살펴봤는데요. 이 비례 원칙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수 언론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충분히 듭니다. 민심은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간지마다 네네. 댓글 다시는 분들의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압도적으로 뭐 많다, 주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나라다운 대한민국이 뭐 바로 섰다. 예, 5년 동안 별 소리 못하더니 정권 바뀐 게 실감이 된다. 이런 반응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게 북한 미사일은 대미 압박용 그리고 신형 미사일 실험이고 이 대북 견제용 미사일 지금 날렸던 거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비판 얘기까지 나오나요? 댓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처럼 느껴지는 그냥 두 글자를 남기신 분도 있습니다. 두 글자요? 미필. 예. 이렇게 남긴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네네네.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반대로 내 기억에는 뭐 2017년에 뭐 대응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 임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군 단독으로 두 차례 2017년 9월 15일 그리고 2022년 올해 3월 24일 그리고 한미연합으로는 한 차례 2017년 7월 5일 모두 세 차례 미사일 대응 사격을 했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발사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발사 대응으로도 미사일을 3번 정도 쐈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5년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미상의 발사체라면서 미온적인 대응만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팩트가 조금 다른 사실이 있다라는 거는 전달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의 제목은 이게 과연 옳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짚어볼 만한 내용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서울신문 11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뒤집힌 지방 권력, 핵심 사업들을 뒤집는다. 그러니까 전임자의 사업들을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짚었을 때도 같은 당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기획해놨던 여러 사업들을 뒤집거나 백지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짚어봤는데요. 홍준표 당선인뿐만 아니라 뒤집힌 지방 권력에 의해서 집권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들이 이 핵심 사업들을 백지화하거나 재검토하는 부분들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라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냐라고 질문한다면은 저는 세모입니다. 세모다? 네. 물론 전임자가 그런 정책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주민들과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합의한 것을 갑자기 뭐 어떤 준비 없이 뒤집는다면 문제겠지만 예. 새롭게 또
된 그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청회도 하고 새로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전임자의 정책이 마땅치 않다 이러면은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저는 하나 예를 들고 싶은데 지금 인천의 유정복 그 지금 당선자가 매립지 문제를 바꾸겠다고 한 부분이 있죠.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입니다. 저 이거는 약간 좀 쓴소리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님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Not in my backyard. 어떤 뭐 좀 그런 이상한 시설들, 그런 폐기물 시설들이나 이런 거 좋아 하는 거 좋은데 내 집 앞에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각 지자체장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쓰레기는 계속 늘어났는데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유정복 시장이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확보할 거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정부와 얼만큼 협의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거 님비의 발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쓴소리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신문 11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인천, 강원, 울산, 대구를 전제로 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좀 내놨습니다. 다음 기사를 또 만나볼까요? 과연 이것도 옳은 것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4면인데요. 광역 20명 이내 시군 자치구 15명 이내 즉 법적 근거 제도로 첫 시행한다. 어떤 얘기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105조의 근거를 두고 일부 지자체가 자체 규정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리기도 했습니다만 법에 의거해서 인수위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제기하면서 매일신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신문 1면도 보여주시겠어요? 너도 나도 출범하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계환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수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는 쪽에 저는 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뭐 거꾸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전임 정부가 만든 정책들 다 뒤집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민을 동의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중앙정부는 그렇게 해도 되고 지방정부 출범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은 괜찮고 지방의원들은 무용이다, 쓸모없다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것 같고요. 예. 국회는 이미 정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뭐 우리 의회 출범 이후에 지금 한 7, 80년 됐지 않습니까? 네. 지방의회는 이제 91년부터 시작해서 9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0년 정도죠. 거기에다가 단체장 선거는 또 95년부터 시작했으니 뭐 이런저런 이제 불협 화음들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자신이 이제 지명받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론하는 사전 준비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원들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거나 예.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방식으로 보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지자체장이 재선인 경우가 아니고 새롭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그 지역의 조직 기반, 뭐 예산 이런 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시간은 물론 짧습니다만 인수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인수위가 어떻게 보면 캠프에서 자신을 도와서 당선시켰던 사람들에게 자리 네. 나눠주기에 미리 전초전을 까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수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면면이 중요한데 지금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한 사람들 뭐 아니면 공천 탈락자들 이런 사람들이 캠프에서 도왔다라는 이유로 인수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대로 요직으로 간다 그러면 예. 사실은 인수위원 단계부터 혁신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인수위원회 면면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 뭐 중앙 상관없이 통합위원회를 좀 꾸려라 이런 제안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인수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신데 방금 송 교수님이 언급하신 모 지역 어디일까요? 경북일보의 보도로 좀 만나보시죠. 빨간색 네모입니다. 혁신 강조한 홍준표 당선인 인수위원 부적절 논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선거법 위반 인사가 참여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과연 혁신을 강조한
홍준표 당선인의 기치와 맞는 얘기인 것인가? 이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계한 평론가? 근데 홍준표식 혁신이 있고요. 또 국민이 바라는 혁신, 시민이 바라는 혁신이 있겠죠. 참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대하면 좀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인수위를 구성하려고 해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분을 뽑아서 인수위원으로 앉히면 좋겠지만 예. 그렇게 하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백의 인사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세상은 열어보면 예. 그냥 다 보통 비슷하게 이런저런 문제 안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당선인이죠. 예. 과거에 이제 신세도 많이 지고 이랬던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또 책임 정치의 하나겠구나. 책임 정치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온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권하는 5년 동안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동지들과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과거에 저질렀던 음주운전의 뭐 이런 것이나 뭐 막말 발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의 비판은 자유롭게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로 다 채우라고 하기에는 홍준표 시장 당선인이 풀 수 있는 혁신의 범위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본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부딪힙니다. 네, 좀 어쩔 수 없네요. 사실 정치인이 다 뭐 선거 과정이나 캠프를 하면서 다 어떻게 보면은 신세를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형태로 만약에 사람들을 계속 기용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정치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물론 캠프에 모이는 분들 중에 순백의 백로처럼 순백한 사람들만 뽑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어떤 감정에서 평균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적어도 제가 음주운전 말씀드린 거는 똑같습니다. 잣대가.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나오신 분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교장도 못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 공직을 맡을 분들이 이런 룰을 어긴다.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반성합니다.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과연 옳으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대구시장 인수위 관련된 부적절 논란 살펴봤는데 방금 음주운전 얘기하시면서 모 장관 후보자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사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01년 만취 운전으로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에 2.5배의 수치가 나왔고 깊이 반성한다는 얘기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가? 우린 걸리면 교장도 못하는데 장관이 무슨 소리냐? 지금 이런 비판을 중앙일보 6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기한 평론가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저는 0.251이라고 하는 수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사회부 기자 할 때 음주 측정장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0.2 정도를 넘는 수준은요. 만취라는 것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흔들하는 만취도 있고요. 대충 흔들리는 만취도 있는데 이 0.21은 완전히 쓰러질 정도의 만취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그 당시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술을 도대체 얼마나 먹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0.25 같으면 보통의 경우. 근데 이분은 적게 먹었는데도 특별히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통념과 상식의 기준으로 보면 0.251이라는 것은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런데 이게 운전을 했다고 하면 혹시 뭐 죽기 살기로 운전한 건 아니냐. 2판 4판으로 운전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분이 어쨌든 약식 기소를 받고 250만 원이죠. 벌금을 내면 끝이 났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선고유예를 받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도 본인이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걸 받은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 자체로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 0.251이 뭐냐? 예. 그리고 선고유예 판결이 뭐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측에서 지금 언급하기로는 재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고유예를 받게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일단 첫째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정기한 평론가가 잘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계에서는 음주운전만 해도 파면에 이르기까지 아주 강한 처벌이 나오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의혹이 있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 교육계 수장을 후보자로 앉힌다는 사실을 과연 교육계 공무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외신이나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왜 한국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까? 예, 예. 주요 요직에 이 얘기 들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성 장관들 후보자를 갑자기 한 3명씩 갑자기 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의 진출, 공직 진출, 정계 진출 굉장히 응원합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 가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도 괜찮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분들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전혀 교육적이지가 않죠. 음주운전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만취를 해서 선고유예를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거의 드물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 국민들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분이 또 하나 의혹이 뭐냐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중복 게재해가지고 자기 표절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학술계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음주운전 전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현직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있고 본인의 이야기대로 20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살고 있다 합니다. 저는 그 진실을 믿고 싶고요. 네. 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했겠습니까? 특히 교육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이미 일어났던 일이니 이것대로 평가하면 될 일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검증 과정에서 저 내용을 알고도 임명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0.251이라는 것과 예. 선고유예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정도는 밝혀주셔야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재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가서는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윤리의 문제가 있다는 게 저희 지적입니다. 예, 정기한 평론가하고 송문희 교수 투샷 좀 다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저희 뭐 이런 말씀을 방송 중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현충일 다음 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두 분이 오늘 의견으로는 계속 대립하고 계신데 그 태극기에 있는 그 태극 문양의 색깔 마냥 파란색, 빨간색을 같이 입고 그렇습니다. 오셨는데 심지어 그 안에 입으시는 색깔도 검정색이라서 누가 보면 커플룩일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말씀드렸고 좋습니다. 뭐 두 분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왜요? 듣는 커플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자, 김영기 대표, 그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관련해서 댓글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당연히 민심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럼요. 세상은 공평해야 하는데 야구 선수도 음주운전하면 일 못하고 배우도 음주운전하면 당연히 퇴출되고 하는데 교육부 장관식이나 될 사람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되나라는 뭐 당연한 상식적인 수준의 댓글도 있었는데 네. 또 하나 좀 음주운전자 출신 대선 후보를 선출했던 민주당이 비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자 출신의 교육부 장관이 문제라면 대통령은 괜찮다는 것이냐 하는 얘기들 또 이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사실 댓글을 달 때 예. 그 심정들이 절절히 녹아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에 중첩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이런 정도의 민주당도 할 말이 없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 수준에서 봤을 때 야구 선수나 배우가 오히려 더 도덕적 어떤 요구 사항이 높다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다. 예. 이런 입장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애 장관 후보자 의혹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들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 이런 제목을 뽑아왔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일까? 누구에게? 여야에게 혁신이란 건 무엇일까? 아무튼 여야는 선거 이후에 서로 경쟁하듯이 당에 관련된 혁신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돼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대구신문 3면인데요. 야당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도 놓고 맞붙고 있습니다만 그 갈등을 보면 친문과 친명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역시 그 패배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이 보이는데요. 전당대회 출마, 즉 이재명 당선인과 관련돼서도 전당대회 출마하는 의견도 대립되고 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되는가, 이 내용이 기사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만나볼까요? 중앙일보 5면입니다. 쇄신, 타협 정치로 중도 민심을 잡아야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기사에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정치면으로 넘어갈 텐데 두 사람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민형배 무소속 의원, 민주당 지금 현재는 민주당의 소속이 아니고요. 박완주 무소속 의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성비위로 의해서 제명된 인물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아닌 것은 아니다. 피해자 측에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반성해야 하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복당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서는 더 깊이 짚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겠어요? 타임라인까지 짜서 조선일보가 저격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기 대표가 민형배 의원을 저격하고 있는 조선일보 기사를 좀 정리해봤죠? 네, 지금 아마 타임라인이 좀 작게 보이실 것 같아서 네네. 말씀드려보면 위장탈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장탈당 민형배 의원의 행보, 4월 20일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 탈당 후 법사위 사보임, 4월 27일 법사위 통과 직후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목, 바른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5월 9일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내가 뭘 위장탈당했나, 지금 탈당해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라고 밝혔고, 5월 19일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출정식에 참가해서 민주당 지지 연설을 했었고, 6월 1일 민주당 의원들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관련 경찰서 항의 방문에도 동참했습니다. 6월 6일 어제죠.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복당할 것 기다리는 중,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는 얘기인데요. 조선일보의 지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송문희 교수님? 저는 이거 참, 그러면 저게 위장탈당이 아니면 뭐가 위장탈당입니까? 본인은 위장 아니고 이거 그냥 편법이야 얘기하는데, 그러면 탈법과 편법의 경계선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행동들을 사실은 이분 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묵인을 한 거죠. 민주당 지도부가 묵인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복당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면 복당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혼자 지도부 따라 나갔다가 좀 낙동강 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저런 행동들 자체가 민주당을 모여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 민주당 정치 하시는 분들이 왜 보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근데 탈당을 한 과정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하기 위해서 어쨌든 탈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형배 의원 측 주장이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깬 건 사실 국민의힘이 먼저 깬 거기 때문에 그 깬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제 이런 항변도 나왔는데요. 정기현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쪽에 뭐 훨씬 더 동의를 하고요. 그러세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동의를 하고, 검수완박이 아니라 이제 그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원총회에서 이것이 다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승인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깥에서 국민님이 왜 이러느냐 이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완전히 돌변했죠. 예.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언론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좀 균형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 자,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을 했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탈당을 했습니까? 그거 좀 냉정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것이 중도층의 민심을 떠나가게 해서 지방선거의 참패로 이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예. 그 이전의 행위나 과정에 대해서는 균형감을 가진 민영배 의원이 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 그 전에 그러면 여야의 합의는 뭐냐. 국회의장 중재는 뭐냐. 예.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금수완박 180석으로 힘으로만 끝냈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가는 데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위장탈당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후에 뭐 광주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중랑구 국회의원 선거 기억나십니까? 자, 곽상도 전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처지에 있으니 무공천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대구에 출마했던 10명 가까운 후보들이 국민의힘 탈당을 하고 나와서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온 플랜카드에 다 붙여놨습니다. 예. 그때 그런 비판 했습니까? 꼼수 탈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균형 감각, 예.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상대의 처지에서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좀 따져보고 이것을 보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데 완전히 저런 이제 몰이식으로 사람을 인신비하 공격하고 모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이런 행태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 저 보도를 한 언론이 중랑구 국회의원 선거 때 했던 것은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니까 그럴 수 있고 이것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니까 그것은 꼼수 탈당으로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냉정하고 진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편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편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독이 될 수도 있다.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지금 언론이나 지난 언론이나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문희 교수께 들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말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균형감을 가지기 위한 부득이한 탈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균형감을 가지기 위한 탈당이었다면 그렇게 밀어붙인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 대부분이 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말하자면 꼼수까지 써가면서 밀어붙이냐라는 비판이 더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그 박완수 의원이었나요? 성비 제명됐는데 지금 와서 선거 끝나고 아닌 건 아니다. 저는 이것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성비로 제명됐을 때 거기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 자체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닌 건 아니다. 이 얘기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판으로 가서 명백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낙인 찍기라는 게요. 당연히 박완주 의원도 성비위가 있었으니까 당에서 제명을 했죠. 예. 그러면 당에서 제명당하면 그때부터 평생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자신의 항변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 항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 자기 스스로 할 말이 좀 있겠다 이렇게 하는 정도는 좀 지켜봐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저는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한 것은 균형감을 갖기 위해서 탈당한 게 아니고요. 금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본인이 희생해서 의원 탈당을 하고 민주당 탈당을 했다는 그 사실이 잘했다는 행동으로 제가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있었던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네. 조금 더 양해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말씀 계속 이제 그 강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여당 쪽 상황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다음 준비한 주제와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여당의 상황 그리고 한 인물의 상황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주제를 만나보시죠.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누가 했는가? 정진석 의원이 이거 결국 자기 정치하러 간 거다. 왜 갔냐? 이제 이런 비판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차는 간다. 많이 들어본 표현이시죠? 이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했던 표현입니다. 뭐가 지져도 기차는 달린다는 표현이었는데 그러면 뭐 오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준석 대표는 그 앞 대목은 빼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정진석 의원은 뭐가 되는 걸까? 뭐 이런 잠깐 의문도 가져봤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여쭙고 싶네요. 송문희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결국 자기 정치하러 갔다고 보십니까? 자기 정치하러 갔죠. 그런데 저거를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대표로서 이준석 대표가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방선거, 대선 다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필요한 국면에서는 젊은 당대표를 내세워서 이렇게 많은 표들을 가져가고 예. 선거 끝난 다음에 자기 정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이 생각은 듭니다만 네. 이준석 대표가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난데없이 우크라이나로 날아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사실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특히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어린이, 뭐 여성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서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국제 정세, 제가 국제 정치 전공자로서 얘기하자면 예. 국제 정치는 굉장히 냉엄한 겁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단순히 감성적으로 봐서 우크라이나가 피해자고 불쌍해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예. 국제 정세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도시를 복구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 합당한가라는 거는 새 정부의 외교 라인과 외교 정책과 같이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급하게 자기 정치를 하러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사면 보고 정기한 평론가에 같은 질문 드릴 텐데요. 윤핵관이라는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한겨레는 아예 그냥 윤핵관이라는 걸 마치 특별한 주어처럼 썼어요. 주체처럼 썼어요. 윤핵관, 이준석 직격. 직격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온 인물은 정진석, 권성동입니다. 여당 역할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권성동. 좀 더 준비하지 않고 성급한 거 아니냐라고 동조했습니다. 즉 이준석 대표와 친윤 간의 권력 투쟁의 서막이 관측되는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동아일보 사면 넘어가겠습니다. 한때 있었던 사진인데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1일에 있었던 두 사람의 장면입니다. 국민일보 오면 가기 전에 전기한 평론가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기 정치하러 간 건가요? 자기 정치하러 갔죠. 그건 동일한 의견이시네요. 근데 그 잘못된 겁니까?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지 자기 빼고 남 정치합니까? 자기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정치인의 원래 이제 할 일이죠. 네. 그걸 본업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게 적절하냐 아니냐에 대한 수단들, 자기 정치의 수단이 우크라이나가 맞느냐 아니냐는 것은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 좀 실책했다. 자기 정치를 한 것은 좋으나 우크라이나 방문은 조금 생뚱맞은 이제 좀 측면이 있다. 젊은 당 대표로서 뭔가 좀 새롭게 가려면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좀 집중해서 오히려 당 대표의 존재감을 드러냈으면 예. 그 자기 정치가 국민의 정치로 일치가 됐을 텐데 예. 조금 이상하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네네. 윤핵관이라고 지금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달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때리지도 못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만 없으니 매우 조심조심해서 이제 겨우 정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이준석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 같아요. 감정도 완전히 상해 있고 실제 내용적으로도 예. 너무 다른 행동을 이준석 대표가 많이 한다고 윤핵관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 전면에 정진석 이제 국회 부의장이나 지금 김기현 또 원내대표가 나서고 예. 그러면 또 안철수 우리 대표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은 전면에 나서 당 대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윤핵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긴 한데 윤핵관도 믿고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고요. 예. 또 동시에 이준석 대표는 절대 나는 내년 6월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임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한편으로는 그 성접대 문제를 가지고 윤리위 제소 이걸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당해서 끌어내겠다라는 네네. 이제 명확한
플랜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 싸움이 좀 더 격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 이거를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그 이제 윤리위에 회부돼서 지금 징계 여부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실제 근데 선거를 이렇게 여러 차례 이긴 당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도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 징계가 되느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일 텐데 징계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거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다? 물론 선거에 어떤 공이 있죠. 승리로 이끈 당대표로서의 지분은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개로 선거 때는 사실 그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지진 않았어요. 선거 국면이었고 윤리위에다가 넣었지만 계속 미뤄놨잖아요, 지금. 그런데 네. 앞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향배를 결정짓는 내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어찌할고 이 약간 계륵 같은 거예요. 먹기도 맛이 없고 배짱이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정도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내년 6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예. 흔들 수 있는 게 지금 이 의혹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나는 떳떳해. 내가 떳떳하지 않았다면은 지난번에 강용석 복당시켰지 내가 뭐 안 했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또 한편에서 듣고 보면 그럴듯한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본인이 얘기했어요. 윤리위 공개 회의하자. 예. 공개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제대로 좀 이 부분은 넘고 가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현 평론가, 이준석 대표 징계 받습니까? 저는 징계까지 갈 거로 보고요. 본인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징계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 대표는 당을 어쨌든 대표하는 고유의 권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뭐 본인이 거절하면 뭐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은 되겠습니다만 저는 윤핵관 쪽에 뭐 저희 뭐 부족한 조언이라도 하나 드리자면 네. 굳이 이 시점에 이 문제 가지고 성비위 드러내놓고 저 기후에 자기 정치하러 갔다. 이준석 대표는 곧 나갈 것이다. 이 패턴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윤핵관, 예. 이분들이 해야 될 방식이냐는 데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 정리될 거고요. 예. 이번에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전당대회 조기해서 당을 안정화시키고 2년 뒤에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계획을 예. 세우기에는 지금 너무 빠르다, 너무 이르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예. 국정의 안정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안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안정이 우선이고 정부의 안정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안정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져야 되지. 네. 기회에 갔기 때문에 자기 정치? 그럼 오늘 나와서 정진석 의원이 하시는 것은 자기 정치 아니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자기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럼 남 정치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국민들에게 분위기를 띄우거나 여론을 좀 더 유리하게 몰고 가는 방식은 예. 정권을 잡은 윤핵관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성숙한 정치를 하라는 지적이신데 댓글 민심은 어떤지 김 대표가 준비했죠? 제가 우호적 여론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 그게 없어요? 비판 여론이 좀 비등합니다. 그래요? 아 예. 충분히 있을 법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성접대 의혹 관련 말끔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인터넷에 활발히 의견을 좀 내시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당 대표인데 신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정치 말고 조사 성실히 받아라.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주류인 것 같고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뭐 의미 있는 행보 또 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잘 전해지고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후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민주당의 상황을 앞서 좀 내다보는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꼽는 주제 하나가 바로 비대위원장, 혁신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는가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인물에 대한 뭐랄까요 정확한 어떤 의견들은 없습니다. 다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 아니면 좀 안정감 있는 중진이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원로급의 정치인이 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의 얘기가 나오다가 뭐 얼마 전까지는 전 국정원장이었던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숟가락을 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일보의 기사를 보시면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제 독배라는 표현을 하면서 누구 없소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계파 갈등이 한복판인 상황에서 원로들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돌고 돌아서 안정감 있는 중진이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기사 만나볼까요? 마찬가지로 한국일보의 기사인데 인물들의 그 면면을 좀 보시죠. 우상호, 이상민,
김혜영 이렇게 등의 후보들이 또 거론되고 있고 다른 기사에서는 뭐 다른 인물들의 면면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도 마찬가지로 좀 해석하고 있죠. 민주 쇄신 이끌 비대위원장의 원로, 중진, 젊은 피, 뭐 등등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송문희 교수님, 자 비대위원장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정치에 어른이 없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정말 원로가 있어가지고 딱 뭔가 균형감을 잡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되시는 분들 중에 그나마 뭐 유인태 전 수석이라든지 뭐 아니면 원혜영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존경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분들 자체가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까 말했듯이 독배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치계의 어른들이 독배를 좀 기꺼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은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피에 젊은 피. 한 표 씁니다. 특히 예.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그 김혜영 의원,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김혜영 전 네, 의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팬덤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 안에서 소장파로서 젊은 정치인이 늘 어떤 좀 쓴소리를 했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부 총질이다, 너 엑스맨이냐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면 민주당이 지금의 모습이었겠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네. 김혜영 의원 좀 추천합니다. 젊은 피로 통하는 김혜영 의원을 좀 추천해 주셨고 정계한 평론가는 누구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까? 추천 전에 저는 김혜영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같은 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 비상한 상황에서 당이 가야 될 진로를 예. 제대로 된 대안을 내는 게 이제 비상대책인데 네. 내용을 따져보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전당대회의 심판위원장 정도를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2달짜리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어떤 정책이나 또는 그 당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프레임 안에서 비대위원장이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심판 보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또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득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럼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가느냐 2달 동안 비상대책이 나올 수가 없고요. 결국 현재 하고 있는 지금 당권 경쟁, 이제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이 직접 출마하느냐 아니면 예. 또 친문 쪽에서는 누가 나오냐 이 치열한 전투의 전초전으로서 일단 국민들이 워낙 질타를 많이 하니 네. 피해가자. 그리고 나서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이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예. 전당대회는 지금도 이재명 당선인이 당대표가 되느냐 아니냐 양자택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중도에 대한 것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제외한 예. 우호적 지지 세력에 대한 눈치나 이런 거는 덜 보고 전면적으로 더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송문희 교수님이랑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긴 한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문가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혀 가능성이 없겠죠? 아마 본인은 부른다면 내 굳이 독배를 어른으로서 한번 들어보겠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예. 이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박사가 오신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딱 그립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예. 김혜영 의원 추천 깜짝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불가능하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더 치열하고 더 네이키드한 상태로 당권 투쟁이 갈 텐데 네. 결국 비대위를 꾸리더라도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암울하게 봅니다. 암울하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비대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신다 만다 이 이야기를 혹시라도 들으면 본인은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일단 부를 리도 없고 예. 더더욱 올 일도 없죠. 권한도 실제로 힘도 없는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없는데 민주당에서 바깥에 구해온다. 예. 물론 우리 그냥 술자리 안주거리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민주당 내부 사정이 예. 그만큼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쟁점인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재명 이제 대통령 후보 예.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가 어떻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정하느냐가 예. 앞으로 민주당의 이제
그 당권 경쟁의 예.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연합뉴스 속보가 뜬 바로는 이재명 당선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에 낮은 자세로 겸허히 듣는 중이라는 이제 일본은 나왔습니다만 겸허히 듣긴 듣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내일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생각해 봅시다.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지역의 이슈와 더불어서 중앙의 이슈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볼 만한 사안들이 정치면 못지않게 다양한 내용들이 또 신문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일단 경제면부터 좀 만나볼까요?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특히 뭐 서비스료도 불이 붙어서 남성 커트값이 2만 원 시대가 됐다고 하고요. 뭐 미용비나 목욕비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0% 올랐다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고 있고요. 이면을 보시면 국밥 다들 좋아하시죠? 국밥은 어느새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점심 식사 물가도 껑충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계일보 일면을 볼까요? 벼랑 끝 지방대의 지금 정원이 미달인 상황이라서 지방대가 위기다라는 대목을 좀 짚고 있는데 신면으로 나아가면 더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전원 학생에게 아이패드를 준다. 선물 공세해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교의 실정을 짚고 있습니다. 한 번쯤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마지막 사안으로 짚어볼 내용은 경북메일의 사면입니다. 이틀간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가뭄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지역신문에서도 짚고 있고요. 한겨레 14면을 보시면 단비에도 전국 곳곳에는 심한 가뭄 경보가 내려 있다. 이건 뭐 영남권을 포함해서 전국에 걸쳐서 가뭄 현황이 아주 극심하다. 경계해야 한다. 이제 7월이 돼서야 장마가 와 봐야 이제 그 가뭄 해소도 될까 말까라는 전망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어떤 게 난리냐? 바로 싸이의 콘서트가 난립니다. 왜? 대체 왜 난리인가?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데 흠뻑쇼라는 제목의 싸이 콘서트에서는 무려 300톤의 물을 사용한다. 이래도 되느냐? 아니, 콘서트에서 이 정도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돈 내고 콘서트 보는데 이게 왜 잘못이냐?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어른들로서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송문희 교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뭄 심각해요.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기우제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물론 뭐 연예인 쇼에서 합니다만 저런 식의 행동이 사려 깊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7월 달까지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말 농업용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전기한 평론가는 미소를 좀 띄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웃습니까? 계속 웃고 있는데요. 예. 제가 하루 동안 그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한 몇 톤 정도 물을 쓰겠습니까? 300톤까지는 안 쓰겠죠, 당연히. 300톤은 안 쓰죠, 당연히. 그런데 하루에 한 30톤 정도는 아마 몇 톤씩은 쓸 거예요. 예. 그 300톤 같으면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싸이가 흠뻑쇼를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참 가수 해먹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톤 정도 남았을 겁니다. 아무리 적겠어. 왜냐하면 1리터 물 10병 1톤 같으면 우리 화장실 물만 한번 내리더라도 예. 뭐 몇십 킬로가 될 건데요. 이렇게 좀 공개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흠뻑쇼에 3,000톤의 물을 쓰더라도 예. 원래 원작자가 가지고 있던 그 공연의 목적이나 기획이 크게 틀리지 않으면 예술은 예술대로 가야 되는데 예.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300톤 쓰니까 흠뻑 쇼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주제넘다 예술가들에게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가뭄이 심각해서 농심이 또는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물을 아껴 쓰는 것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아껴 쓰면 될 일인데 예. 300톤 정도 쓰는 물을 가지고 쓰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술가의 활동을 예. 제어해야 될 정도로 가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은 무엇보다도 제가 스픽스 브리핑을 보면서 아니 아침마다 평일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같은 코너에서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니까 예. 별도로 신문이나 방송을 볼 필요도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박영식 앵커의 진행이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송문희 교수께서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 활동은 존중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예술인도 이제는 공인의 또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기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배가 고픈 거를 보면서 우리 오늘 단식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걸 돈을 모아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어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런 능력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기획하는 자체가요. 지금 네. 가뭄으로 논바닥이 타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농민들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물 300톤 사용이 그런 의미에서는 적절하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평소에도 물을 아껴 사용하신다는 김영기 대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연예인들이 고민이긴 한데 저도 전기한 대표 쪽 의견에 좀 더 공감하는 편인데 이게 기사화되고 초점이 되니까 300톤 쓰는지 알지 이걸 누가 사실 안 그렇죠. 했습니까? 예, 예. 그 사실 뭐 농업용수를 가져다 쓰는 것도 아닐 거고 예. 이게 이제 책임 당국의 가뭄 관련 정책 비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예. 연예인들의 상황들을 너무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와서 비판하는 것들이 조금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코너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법한 문제들 가지고 와서 어쨌든 뭐 커뮤니티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을 또 어른들의 시각으로 또 한번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해봤습니다. 예, 오늘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스픽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문희 고려대 전 연구교수, 전기한 평론가,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